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얼마 전 아버지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고 나서 며칠 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괜히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게 그렇더라고요. 싱숭생숭한 김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려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라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혼자서 울며 주먹을 쥐면서 고통을 감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4대 독자입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집 4대 독자는 별 대수로울 게 없죠. 오히려 집안의 모든 것들을 짊어져야 하는 책임만 있을 뿐이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없어도 없는 줄 모르고 만족하면 행복했으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난하셨지만 제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가르치시며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굶지 않고 몸을 뉘이고 비바람 피할 잠자리 있으면 그조차도 없는 사람 도울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부모님의 그런 반듯함이 좋았습니다. 존경스러웠고요. 나만 아는 사람보다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멋지더라고요. 아버지는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시기 힘들 때는 제게 손을 보태라 심부름을 시키곤 하셨죠. 저는 그 심부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가끔 귀찮을 때도 있긴 했지만요. 병원에 못 가시는 노인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도 받아다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일도 하고 쌀도 봉지에 담아 가져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부름을 갈 때마다 아버지를 칭찬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어른들의 말씀이 제게는 자랑스러움이었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아버지 성함 3글자를 말할 때마다 뿌듯했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없는 살림에 빠듯하게 살았지만 그 넓은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언제나 다정하게 웃으시며 아버지의 출근길 배웅을 나가시던 모습과 퇴근길 마중을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참 행복했거든요. 저희 가족은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동화책에서처럼 말이죠. 흔히 달동네라 불리는 동네의 중턱즈음에 자리 잡은 집의 작은 마당에서 저희는 따뜻하고 포근한 가족이었습니다. 작은 둥지에 사는 새 가족처럼 말이죠. 눈이 오면 미끄러지고 장대비가 쏟아질 때는 개천처럼 물이 고여 흐르더라도 연탄불이 꺼져 냉기가 흐르는 방바닥에 발바닥이 찌릿할 정도로 차가워도 저희는 마음이 푸근했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시절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비록 말단 공무원이셨지만 제게는 대통령보다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게도 엄하시기보다 다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혼내시지도 않고 허허 웃으시며 놀리시더라고요. 너 이놈 뺀질대고 놀더니 그럴 줄 알았다. 입 나와서 그러지 말고 다음에 잘 봐. 아버지 닮았으면 머리도 좋을 텐데 자식이 머리만 믿고 놀면 되겠어? 라면서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약이 올랐지만 싫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도 좋았고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말도 좋았고요. 공부가 좋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그런 말을 들으면 또 공부도 좀 해보면 안 되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법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기특해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이리저리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나아가며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산 아래 축대가 무너졌고 그 아래 집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죠. 그 바람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민이 생기고 사망자도 나타났습니다. 그걸 수습해야 하는 건 그 지역 공무원들이었죠. 한마디로 비상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갈아입을 옷과
반찬과 밥을 싸서 나르셨지만 못 만나고 오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길 한 나흘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온 세상의 모든 흙을 덮어쓴 것 같은 모습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전 산속에 사는 사람 같았다니까요. 어머니는 놀라시지도 않고 아버지를 맞으시더니 얼른 씻으시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더니 아이고 씻기도 귀찮다. 너무 피곤해. 잠이 막 쏟아지네. 라면서 욕실로 향하셨습니다. 씻으려고 벗은 옷을 문 밖으로 내놓으시는데 양말은 빨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물에 젖은 것도 젖은 건데 흙물이 어찌나 들었는지 딱 봐도 버려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흙구덩이 속을 파고 또 파면서 혹시나 갇힌 사람이 없나 찾는 작업들을 했다면서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모른다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씻으시는 동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얼른 끓여 한술 뜨고 주무시라고 해야겠다며 부엌에서 서두르시며 음식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렸고요. 오랜만에 집에 오신 아버지가 반갑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그만큼 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다 씻고 나오신 아버지는 한층 개운해하시며 이제 살겠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상에 앉아 된장찌개 한 숟가락 드시더니 이 맛이지 라며 한 그릇 뚝딱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아우 배부르다. 이제 한숨 자야겠다. 나 일어날 때까지 깨우지 말아요. 밤에 다시 나가봐야 해. 그때까지 자야겠어. 진짜 며칠을 날 샌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잠이 드신 아버지는 저녁 때가 되어도 일어나질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당부 때문인지 깨우질 않으셨고 저 먼저 식사를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따로 챙겨 놓으셨다가 주신다며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아버지는 밤에 다시 나가신다니 걱정을 하면서 저녁을 먹고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불러봐도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아 이게 뭔가 싶더군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수해 지역에 나가 있는 인력이 많아 늦더군요. 뒤늦게 나타난 구급대원들은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묻더니 아무래도 과로사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실신을 몇 차례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워낙 사이가 좋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을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꾸 실신하시는 어머니를 챙기랴, 장례를 챙기랴 정신이 없더군요. 동사무소의 동장님은 아버지의 죽음을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제 손을 잡고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동네 분들은 오셔서 아버지의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아버지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좋은 분이 이렇게 가시다니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 일에 발벗고 나서주시는 분이 안 계시겠네요. 라는 말을 하셨죠. 저는 그 말들에 아버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여러 사람을 돕고 살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원래도 심장이 약하셨거든요. 아버지를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어머니는 몇 번을 실신하셨으니까요. 저도 그런 어머니를 붙들고 울 뿐이었죠. 아버지가 안 계신 집은 마치 적막강산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말도 서로 나누지 못할 정도였고 각자 방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실신하시면 저는 어머니를 업고 뛰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든든하게 버텨야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굴어서. 미녀가 엄마가 아버지 볼 면목도 없다 라며 우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후로도 계속 실신을 하셨고 수척해지셨습니다. 드시던 약도 소용이 없어 더 강하게 처방을 해주셨는데도 어머니는 점점 더 일상생활을 겨우 하실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급했던 저는 입학한 고등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갑자기 혼자 떠나실까봐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어머니 병수발만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졸업은 했기에 고등검정고시를 준비했거든요. 틈틈이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했죠. 어머니를 대신해 장을 보고 오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언덕길을 오르실 때 숨이 차 몇 번을 쉬셔야 했거든요. 반년이 넘도록 병원 말고는 집 밖에 나가질 못하다 보니 더 힘들어 하셨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저희 모자를 가여워하시면서도 대견해 하셨습니다. 몸이 약한 어머니를 위해 학교도 그만두고 보필하는 효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인지 제가 지나가면 항상 웃으며 대해주셔서 좋았죠. 아버지께서 워낙 인심 좋게 여기저기 좋은 일들을 하셨기에 저까지 좋게 봐주셔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그리운 아버지였지만 특히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다가와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만 아버지의 생각에 버텼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칭찬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려고 학교를 포기하고 어머니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해결이 되었더라고요. 고등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저는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일은 못했죠. 어머니를 자주 들여다봐야 하니까요. 동네 슈퍼나 세탁소에 배달해야 할 것들을 하거나 새벽에 시장으로 가 물건 들어오는 것을 받아 정리를 하거나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돈이라도 벌어야 어머니 약값도 하고 두부라도 사서 밥을 먹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았던 돈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고 연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 어머니와 제 생계는 점점 더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돈을 벌었는데도 형편은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약값과 병원비를 하다 보면 제대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워지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보다는 좋아지고 계셨지만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숨이 찬 증상도 나아지지 않고 힘들어 하셨기에 빨래라도 널다가 쓰러지실까 봐요. 시장에서 일을 하며 식재료를 얻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장을 봐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러면 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며 반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적당량을 덜어 전부터 혼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죠. 저는 그 반찬들을 졸래졸래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대신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만큼 자주 가져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번이라도 더 가져다 드릴 수 있게 해야겠다는 욕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찬을 배달을 하고 오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으시며 힘들었지? 하루 종일 자전거로 힘들게 일하는데 엄마 심부름까지 하려니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하는 데까지 해보자. 우리가 안 들여다보면 힘드신 분들이잖아. 미안해. 그 정도는 엄마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데. 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데도 사과하시는 모습은 좀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저도 좋았거든요.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신 것 같아서요. 그런 와중에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조금 넘자 어머니가 실신하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신하는 횟수가 줄자 어머니는 점점 더 집 밖으로 나오시려고 시도하셨죠. 집 앞 계단까지 나오시다가 그 계단 밑까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기도 하시더니 집 앞 슈퍼 앞에 놓여있는 평상에 나와 앉아 기다리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슈퍼에서 파는 쌀과 여러 품목들을 배달하고 세탁소에서 나가는 세탁물들을 배달하면서도 제 꿈은 번듯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어머니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하셨던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더 도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런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여기저기 서류를 넣고 면접이라도 볼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쉽지 않더군요. 그때까지는 제가 맡은 일을 더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 제가 보고 싶지 않아도 알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생겨 제 나름대로 도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독거노인들이 제법 많았고 달동네 특성상 가파른 길이 많아 나오고 싶어도 멀리 가지를 못해 장을 못 보시고 약국에도 못 가시는 걸 안 거죠. 그 정도는 제가 자전거로 휙 다녀오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일부러 심부름 다녀올 건 없는지 들여다보고 여쭤보는 거죠. 저녁에 어머니께 그런 심부름한 걸 말씀드리면 좋아하셨거든요. 마치 아버지를 보듯이 보시면서 웃으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을 되찾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아닌 나와 어머니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너무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하시면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었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공을 차는 게 낙이었던 저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집 근처를 못 벗어나는 생활이 무료하고 따분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가며 살필 수 있는 건 오히려 제게 다행이었죠.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생각했던 것이 아버지처럼 공무원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좋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더 집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공무원이나 소방관이 되는 일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현실에 안주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일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지고 어머니 건강도 나아지고 있었지만 제가 곁에서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힘이 드셨기에 포기를 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현실이라는 벽을 핑계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때 제 삶이 비루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만 없었던 게 그나마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작은 선함의 씨앗이 제 삶을 지탱해줬던 거죠. 잘난 척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함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을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 일이었기에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 같은 게 저를 지탱하고 잡아줄 수 있었던 거죠. 중심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 역시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는 게 즐겁더라고요. 눈이 오면 제설 모래를 뿌려 놓는다거나 미리 쓸어 놓은 일조차도 재밌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상습 침수 지역 하수구에 혹시나 오물이 끼지 않았나 살피고요. 낙엽이 많이 떨어질 때는 다 쓸어 포대에 담아놓기도 했죠. 마당에 옮겨야 할 물건들을 쌓아두시는 노인분들 일손을 돕기도 하고 못을 박는다거나 형광등 가는 일들도 챙기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덜 한심해지더라고요. 모두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 번은 혼자 계신 할머니가 불이 난 집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뭇거뭇 검댕을 묻히고 집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거기 갔나 싶더라. 아이고, 아이고, 민혁이 아버지. 왜 우리 민혁이까지 이러고 산대요. 라면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다가 잘했다. 그런데 민혁아, 위험한 곳은 가지 말자. 엄마가 죽겠어. 다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너희 아버지처럼 갑자기 가면 안 되잖아. 라고 하시는데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어머니에게는 공포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누구를 돕는 것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동네 분들이 저부터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그저 반찬이나 나르고 힘든 일이나 도우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불이 났거나 물이 쏟아지거나 하는 일은 제가 할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죠. 제가 무슨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전문 인력도 아니고요.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맞기에 어머니 말씀에 반박은 못했지만 그렇다고 따를 수도 없어 눈치를 봐가며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미련 맞은 마음가짐이었지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도 저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차피 4대 독자라 군은 면제였고 어머니와 계속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전에 보내놓은 이력서를 보고 한 상사에서 전화를 주셨더군요. 동네 분들과 몇 년간 오고 가며 지내면서 제가 영업에도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이력서는 넣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잊어버렸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긴장도 됐습니다. 사회라는 곳에 정식으로 나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면접을 가려고 보니 제가 양복이 없더라고요. 장롱에 있던 아버지 옷 중에 골라보는데 한눈에 봐도 너무 낡았고요. 그렇다고 덜컥 가서 양복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아버지 양복 중에서 제일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었습니다. 그래봤자 양복은 2벌뿐이었습니다. 봄, 가을용과 겨울용이요. 그중 계절에 맞게 입으면 될 일이었죠. 입어보니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시고 덩치도 좋으신 아버지의 양복이 제게는 조금 헐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입을 옷이 정말 아버지의 양복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생각에 치우지 않았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잘 다려놓고 아버지의 낡은 구두도 잘 닦아놓고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한 줄기 희망이 내리쬐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것보다 제가 가진 가능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회사가 집과 멀지도 않았고 합격만 한다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도 했죠. 그렇게 면접을 보기로 한 날, 자전거를 세탁소에 세워놓고 가기 위해 세탁소에 갔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야 임마, 너는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복 한 벌도 안 샀냐? 요즘 누가 그런 양복 입냐?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도 안 입겠다. 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쑥스럽기도 하고 머쓱하기도 해서 제가 양복 입을 일이 있어야죠. 아버지도 경조사 있을 때나 양복 입으셨지. 입으신 걸 거의 못 봤는데 괜찮지 않아요? 양복이 비싸 살 돈도 없고요. 라며 너스레를 떨며 웃는데 세탁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안쪽에서 깔끔한 양복 한 벌을 꺼내어 제게 대보시면서 좀 큰가? 그래도 이거 입고 가. 면접이라며 사람이 말끔해 보여야지. 네가 입고 있던 양복 밑단 뜯어진 거 못 봤어? 라며 제게 갈아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더 말끔한 옷이기도 했고 할아버지의 성의를 생각해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 거울 앞에서 옷을 비춰보고 있는데 세탁물을 맡기러 오신 꽃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민혁이 오늘 좋은 데 가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간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래? 옷에 비해 신발이 너무 낡았다. 잠깐만 하시더니 나갔다가 본인의 구두를 가지고 오셔서는
신어봐. 이게 훨씬 낫다. 색도 더 맞고. 그런데 가방이 책가방이야? 서류 가방 같은 거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가방은 생각도 못했기에 에이, 뭐 가방까지 신경을 써요. 이거면 돼요.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신고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양복은 폼이 크고 신발도 헐거웠습니다. 마치 어른 옷과 신발을 훔쳐 입은 어린애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요. 집에서 입고 나왔던 아버지의 양복과 신발은 세탁소에 맡긴 채 면접 볼 회사로 향하려고 하는데 복덕방 사장님이 저를 보시더니 미녀가 어디 가냐? 그런데 가방이 그게 뭐냐? 얘는 아직도 지가 학생인 줄 아는가 보네. 이리 와봐라. 하시더니 종이 가방에서 새 서류 가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 전에 새로 산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썼어. 이거 들고 갔다 와. 아무리 그래도 옷을 그렇게 입었으면 가방도 좀 다른 걸 들어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제가 메고 나갔던 가방은 복덕방에 맡긴 채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는 내내 제 모습을 이리저리 비춰봐도 어색하더라고요. 매일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로 배달만 하던 제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걷는 모습이 영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폼도 안 맞고 사이즈도 크다 보니 더 어색하게 보였지만 저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모습도 익숙해져 멋지게 보일 날을 꿈꾸며 씩씩하게 면접 장소를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해보니 저 말고도 여럿이 와 있더라고요. 채용 조건이 학력 무관이라 이력서를 넣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 조금 기도 죽고 나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 눈치가 보이더군요. 제 차례가 되었는지 제 면접 번호인 3696번이 불리는데 꿈 같더라고요. 너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얗게 되더니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니까요. 그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제 모습이 좀 특이하다고 느낀 건지 면접관 한 분이 3696번님, 옷차림이 다소 불편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오늘 면접이라고 옷과 신발을 어디서 빌리셨나요? 라고 물으며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 옷은 세탁소 할아버지께서 빌려주셨고 이 신발은 꽃집 사장님이 빌려주셨습니다. 아, 이 가방은 복덕방 사장님이 빌려주셨거든요. 제가 오래된 아버지 양복을 입고 면접장에 오려고 집을 나서는데 좀 안 되어 보이셨나 봐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면접관께서 왜 오래된 아버지의 옷을 입고 나오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되잖아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네,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가진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것이 아버지가 입으시던 양복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4년 전 장마철 수해 지역을 복구하러 가셨다가 나흘 동안 무리하시는 통에 과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전부터 심장이 안 좋으셨던 어머니가 자꾸 혼절을 하셔서 제가 곁에 있기 위해 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고요.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넉넉치 않아 제가 자전거로 여기저기 다니며 세탁물, 슈퍼 물건들, 꽃집 화분들 등등 배달하거든요. 시장에 새벽에 가 상하차를 돕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동네에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성의껏 돕곤 했거든요.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주변 어른들의 성의가 더해져 이 모습이 되었네요. 조금 헐겁고 안 맞아도 제 마음의 행복으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항상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그러셨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돕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날이 있을 거라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니 긴장이 풀렸는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런 제 말이 흥미로우셨는지 면접관님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17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것저것 물으시기에
열심히 대답을 했죠.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면접에서 합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의 학력이나 외국어 능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거죠. 저만 겨우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더라니까요.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옷과 신발에 먼지를 떨고 가방은 닦아서 다시 가져다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는데 제가 모자라 면접에 떨어지게 돼서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포기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방통대 영문과에 가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가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더 정돈된 모습으로 면접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께서 전에 면접 본 데서 민혁이 너 합격이라고 연락이 왔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엄마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취직을 다 하고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힌 채로 하시는 어머니의 말씀에 무슨 뜻인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대답을 못하고 멀뚱멀뚱 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눈물에 내가 합격을 했다고? 라며 기쁨이 확 느껴지더군요.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왜 내가 뽑혔을까 하고요. 드디어 출근 첫날이 되었고 동네 분들은 출근하는 저를 보며 아이고 우리 민혁이 드디어 이 동네 벗어나네. 잘했다. 대단해. 어디 상사에 들어갔다며? 거기가 외국에 물건 팔고 그런다며? 아유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라고 한마디씩 하실 때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옷은 세탁소 할아버지가 아버지 옷을 손을 좀 봐주셨고 신발은 구두방 사장님이 손을 봐주셔서 새 옷은 아니어도 제법 제게 맞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옷과 신발이었지만 또 제게 맞게 입으니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서 났는지 어머니께서 선물로 주신 서류 가방은 왜인지 모르게 든든한 느낌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버지도 함께 계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서 꼭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저 말고도 3명의 합격자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다들 그럴싸해 보이는 옷을 입고 새 구두를 신고 있어 저는 또 기가 죽었습니다. 신입사원들과 사장님과 인사하는 시간에는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의 양복 자켓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한 명씩 인사를 나누시던 사장님은 저를 보시며 한민혁 씨,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면접 볼 때 너무 인상 깊었어요. 민혁 씨 아버님이나 민혁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죠. 라고 해주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각 부서에 배치를 받았는데 제게 이것저것 질문이 많으셨던 면접관님이 부사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보고 눈이 커지자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반가워요. 나 민혁 씨 같은 사람이랑 너무 일하고 싶었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장님도 감동받으셨잖아요. 라고 하시더니 웃으시더군요. 첫날이라 뭐 대단한 업무도 없었지만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퇴근하기 직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민혁 씨, 혹시 따로 공부하는 거 있어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부끄러움에 귀까지 빨개지는 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회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 때 주변 분들과 비교해보니 제 실력이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통대에 들어가 실력을 더 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실천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시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우리 사장님이랑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니까.
알았어요. 지금 말한 거 꼭 진행하셔야 해요. 상사라는 곳이 승진이 빠를 수도 있지만 퇴사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우리 같이 멀리까지 갑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동안은 정신없이 신입사원 역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통대에 입학하기 위하여 알아보고 원서를 작성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확실히 검정고시 볼 때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해내지 못하면 나는 회사에서도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회사 생활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안쓰러우시다면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어머니 탓이라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께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내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있기만 해주시면 다 괜찮아. 내가 회사 가서 일하고 올 수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는 기적 같은 걸. 이라며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나빠지지 않고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제 삶의 목표가 되었으니까요. 부장님께서는 제게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가지고 와요.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울게. 대신 민혁 씨가 꼭 필요할 때 나서서 일 처리만 좀 잘해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장님의 말씀도 목표가 되어 노력하게 하더라고요. 한 2년은 공부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무언가를 배운 시기가 이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격정적인 2년이 지나고 저는 제법 신입티를 벗은 상사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몇 번의 해외 출장이 있어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시는 통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날들이 늘어났죠. 어머니는 점점 더 나아지시더라고요. 약도 전에 드시던 것처럼 드실 수 있게 되었고 숨이 차는 것과 어지러움 증상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시장도 다녀오실 정도가 되었죠. 동네 분들은 어머니의 그러한 변화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효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신을 설득한 거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가신 아버지의 덕으로 제가 잘 풀리는 거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그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투루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삶이었으니 말이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하지요. 그래서 제게 기회가 더 왔습니다. 재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된 탓에 손해를 볼 수 있었던 회사에 손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본 거죠. 다들 해봤자 안 된다고 했는데 나서봤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기에 6년차 선배들도 감히 나서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턱대고 파고들어 감춰져 있던 부분을 발견한 거죠. 전임자는 그 실수를 회피하고 감추려고 해놓고 퇴사를 한 후였습니다. 회사가 서류대로 했다면 20억 정도 손해를 봐야 했던 부분이라 저는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손해도 안 보고 거래 회사와도 잘 풀려 거래 액수가 더 커졌거든요. 그 저녁 식사 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근성 있는 모습이 좋으시다고요. 면접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어린 사람 같지 않은 깊이가 느껴졌다며 일부러 짓궂게 해보기도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시더니 남 부장이 배울 점은 많은 사람이죠. 내가 그쪽 라인을 좀 끌어당겨 볼까 하는데 민혁 씨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봐주신다는 말씀 같아 좋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인사이동 게시물을 보고서야 알겠더라고요. 부장님은 이사님이 되셨고 저는 과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평사원이 대리도 안 거치고 바로 과장이라니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제 사수인 김 대리님도 과장님이 되시는 통에 한동안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해 하시면서도 저와 이사님의 일처리를 보시면서 진짜 그러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네. 민혁 과장님, 나 좀 잘 부탁해요.
라고 하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물론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잘 닦아놓으신 길을 걸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이 나이가 되어보니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나 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앓으시던 심장질환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이제 아버지 뵐 수 있겠다. 미녀가 덕분에 내가 너희 아버지 면목이 있다. 고맙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가 다음 생에는 더 잘해볼게.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하시고는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씀드려야 했는데 살아계실 때 그 말씀을 못 드린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실 때,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 이야기할 걸 하는 후회가 갑자기 몰아닥칠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합니다. 그 속마음을 감추려고 더 열심히 일할 때도 있으니까요. 물론 책임감이 더 크게 작용하긴 합니다만 한 번은 제 밑에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사님은 왜 사원처럼 일하세요? 다들 버거워해요. 쉬엄쉬엄 하세요. 하고요. 저 때문에 괜한 직원들이 손해를 본다는 말에 놀라기는 했지만 저는 일을 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회사에 할 만큼 하고 그 후에 인정을 받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러려면 제게 아직 쉬엄쉬엄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솔선수범하여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공적인 건 그만큼이고 사적인 문제들도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선행이 먼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로 주변을 밝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선한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즘 보육원에 매달 필요 물품들을 살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지원까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반찬들을 들고 나를 때처럼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착한 씨앗이 품어지길 바라며 아이들과 쉬는 날 함께 봉사도 다니는데 이제는 대학에서 봉사 동아리를 할 정도라 내심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께도 착한 씨앗이 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돌려받아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고 달동네를 누비던 제가 한 회사에 이사가 되기까지 오로지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도 그 씨앗을 뿌리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 행복과 감사를 누리시며 보다 나은 삶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권하는 바입니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